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최현재입니다.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유한타 윈도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 공휴일 때문에 연휴를 좀 쉬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4분기에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과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 시장의 최근 정부가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 대출을 지금 축소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 회수 전략에 따라서 증권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4분기의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잘 피해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4분기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4분기 시장은 글로벌 주요 증시를 보면은 뭐 상해 시장 정도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 노란색으로 나타낸 4분기 수익률이 좋았던 거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상해 시장이 중국 시장이 1분기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2014년도 11월 달에 후광통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15년도 1분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0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시장들은 4분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도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승하던 주식시장이 최근 좀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4분기 주식시장의 어떤 역사가 이번 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일정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많은 이슈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최근에 거의 뭐 6개월, 1년 정도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가 됐었던 고용하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자체는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기준으로 최근에 CPI 지수의 YY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5%대 초반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자체가 좀 약간 이제 변동폭이 큰 형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9월 달 고용 보고서에 보시면은 9월 달 실업률과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달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금리 인상들은 예상했던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뭐 이번 달에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한 번 더 있긴 하겠지만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인상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10월 18일 월요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가 10월 18일 날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를 지금 높여주거나 아니면 한도의 적용을 유예를 시켜주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한 2주 동안의 증시는 이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좀 시장에 큰 이슈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얘기를 했죠. 10월 18일 날 미국의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가능성도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의 이제 현금 잔고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올라갔던 잔고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예전에도 잔고 수준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가 뭐 돈이 없다, 지갑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긴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한도 자체는 저 밑에 한 2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요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자체는 28에서 29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가 낼 수 있는 그 빚의 한도 자체는 의회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회가 의결된 수준은 요 정도인데 보통은 이 상한을 올려주거나 상한을 이런 식으로
상한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유예를 해가지고 한 1, 2년 후까지는 그냥 니네 빚 요거 넘어가는 거 그냥 봐줄게 이렇게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화당 쪽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도를 적용하는 거를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미 이제 한도 적용 유예 기간은 7월 말에 끝났고요. 8월부터는 지금 새로운 빚을 연방정부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18일 이후에는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옐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2011년도인가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같은 부분들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들을 감을 하시고 한 2주 정도는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부채가 사실은 예전 한 20년 전부터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문제다, 무역 적자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 자체가 실제로 그러니까 재정 부채겠죠.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정부의 연방 정부의 부채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두 번 점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풀었던 거 플러스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전체 GDP에서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에서 60% 정도면 양호하죠. 이 부분에서 1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1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돈을 못 갚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사실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법안이라든지 미국 법에 따르면은 1985년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국가부채 한도 의회가 결정한 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후에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램 루드만 홀링스법이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도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1.2조 달러 미국이 줄여야 됩니다라고 규정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S&P 지수가 급락을 하고 물론 이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긴 했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줬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좀 눈여겨 보지 않았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거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통과됐던 미국의 2022 회계년도의 임시 예산안을 12월 3일까지 일단은 좀 유예를 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면은 회계년도는 10월 1일 날에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돈을 쓰는 게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이 안 난 거를 12월 3일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의미고 이 부분은 지금 부채 한도 자체가 오버해 있는 거를 이미 7월 말에 종료가 돼 있는데 이 결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남은 돈 갖고 재무부가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이제 현금이 12월 18일 정도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국 국채가 이자 지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마치 중국의 헝다그룹과 같은 사태가 미국 연방정부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채권 시장도 약간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트레저리 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채 중에서 만기가 1년 이하짜리들 채권들의 만기별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통은 상환기일까지 물론 그래봤자 1년 안쪽이겠죠. 내년도에 하여튼 8월, 9월 내 전부 다 상환이 되는 것들인데 보시면은 기간이 오래 남을수록 그 당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낮아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요때가 딱 10월 19일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단기에 지금부터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거는 굉장히 채권 수익률이 낮고 그 위에 높은 건 이해하겠는데 요 부분이 아주 기형적으로 툭 튀어서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10월 18일 날 단기적으로 혹시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금융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물론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커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국가부도로 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10월 18일을 전후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슈가 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공화당이 승인을 해주면서 국가 디폴트를 물론 방지를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어떤 정쟁 문제 때문에 조금 그 시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금융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를 조금 옆으로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문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용도 별로 안 좋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나오고 자동차가 지금 나오지 못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거고 상당 부분의 주식시장의 걱정거리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봤을 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 자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던 어떤 상반기 인도 쪽 확 올라왔던 것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로 빠져 있는 부분들은 많고요. 또 하나가 인구 100명당 주요 지역의 백신 접종 횟수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나 주요 지역으로나 전부 다 봤을 때 한 100번 정도 맞았습니다. 100명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2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생각하면은 접종률이 대략 50%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물백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히 코로나19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아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즉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머크사에서 임상 3상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FDA가 머크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걸 허용하겠어 해가지고 머크가 이전에 신청서 제출하면은 연내 승인 획득하고 약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머크 외에도 화이자 같은 경우 연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요. 로슈도 이제 연내 임상 결과 지금 삼상하고 있는데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퇴치를 걱정을 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지면서 코로나를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 자체가 한 5일 동안 40캡슐 먹는 가격이 $7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싼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사서 무상으로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아마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그냥 집에서도 약 받아 먹으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사실 많이 사라졌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부채 문제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지난 2주 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헝다 채무 문제는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보시면은 헝다의 부채 규모가 얼마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 돈은 이자를 내는 빌린 돈이 아니고 보통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보시면은 얘네들의 보통은 부채 총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갚아야 될 부채 자체가 300 몇 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국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네 2%네 3%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부채 총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자를 내야 되는 이제 이쪽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헝다에 이제 발행을 했던 회사채 규모를 보면은 전체 합계 자체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20억 불, 실제로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왔던 370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대략 한 23, 4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규모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헝다가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실제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헝다그룹 채권 중에서 올해 2021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기는 내년도 3월 22일부터 돌아오고요. 물론 그때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이 이자를 9월 달에도
위안화 표시 채권은 이자를 지급했지만 달러 표시 채권은 이자를 지급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달러 표시 채권은 원래 그 채권 계약서 자체에 30일 동안 유예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여전히 디폴트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를 어느 정도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중국의 성징은행이라고 이제 뭐 성경은행이라고 뭐 부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을 헝다가 매각을 해서 현금을 한 1.8조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재무제표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헝다는 부동산 그룹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고 자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 시켜서 그다음에 시장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디폴트 상태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어떤 만기가 들어온 채권의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건 내년도 3월 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유동화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자는 아까 이제 그 성징은행 매각한 자금으로 어느 정도 메꾼다라고 하면은 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3월 달 첫 번째 만기 돌아오는 거, 두 번째 돌아오는 4월 달에 대해서 채권 가격 자체는 지금 발행 가격 대비해서 한 20%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디폴트 날 거다 이 정도까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도 사실은 지원되는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헝다가 아까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살아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나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의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는 중국 GDP 대비해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단은 한계 기업을 굳이 뭐 대마불사 이런 얘기를 들어서 몇 가지 하면서 지어줄 의사가 없다는 걸 좀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쪽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과 무관하게 한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익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올해가 이제 피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1분기에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2017년도에 영업이익 증감률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 증감률이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2600포인트 고점이 나왔었고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017년도 3분기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수 고점은 2018년도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찍었던 고점을 이번에 만약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벗겨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이익 자체가 좀 증시의 하락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은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딱 끊어서 12달 동안 벌어들일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그 부분이 살짝 꺾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2021년이라든지 2022년도에 이익 증가 그 추정치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던 부분들 자체는 한국 시장이 지금 뭐 이익의 급락은 아니긴 하지만 대외 변수가 악화됐을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체력을 갖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유동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뭐 2, 3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잔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파열음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실효탄을 보냈던 게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올렸던 부분들이 신호탄이었는데 실제로 시중 대출 금리 자체는 작년도 8월 달 1년 전에 벌써 상승 턴으로 전환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 신용 자체가 지금 한 1,800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 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는 보시면 10% 이상까지 지금 가계대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가계대출이 1,800조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2,000조는 뭐 안 되고 뭐 1,600조는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그 대출을 한 이제 그 주체들이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경제에 충격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조절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스탠스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금 가계대출 연간 성장률 자체를 5%, 6% 정도에서 제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거의 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간 성장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다 총량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출을 좀 줄일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4% 정도까지 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출 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일은 없겠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말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의 증가율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결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새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가계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봤을 때 1%포인트 상승에 따라서 약 12조 5조 원 정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신 분의 비율이 한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변동금리는 시중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금리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중금리의 상승, 그리고 올해 하느니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거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이자 부담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12.5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한 금액 자체가 대략적으로 1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12조 정도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년 반 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정말 돈을 투입을 해서 버텼던 금액의 10% 정도, 사실 굉장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했던 M2의 증가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란색으로 나타낸 전국 단위의 주택가격 지수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집값이 올라서 그거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가 1년 반 동안 140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유동성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버틸 수가 없었을 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의 어떤 그 압력들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시장은 일단 지금 4분기 자체는 공격적인 어떤 그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좀 짜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는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역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엔드 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좋게 끝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돌릴 수 없는 것 자체가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은 축소되는 국면에 분명히 발을 들여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짧게는 최소한 10월 18일 정도까지는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스탠스를 견지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일단은 좀 지키는데 도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전략을 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이나 밤에 미국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증시의 동향,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검토를 좀 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전략의 수정, 이거를 재빠르게 좀 하는 게 지금 4분기 시장에는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4분기 좀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는 스탠스로 접근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어떻게 좀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